바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고유의 사유 형태라고 하는 풍류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연이 당나라에 유학해서 과거에 급제한 뒤에 신라에 돌아와서 중요한 문헌을 한 가지 남깁니다. 비문을 하나 쓰는데요. 그 비문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유 형태인 풍류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은 우리 조선학을 하는 선배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주목해왔던 글입니다. 이 날랑비서라는 것은 논란이 많은 글인데요. 날랑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서부터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날랑비를 인터넷에서 하셔보면은 날랑이라는 이름이 화랑에 대한 비석이다 이렇게 뻐젓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날랑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날랑이 사람 이름이라면은 비석을 세워줄 정도면은 굉장히 공이 많은 사람일 텐데 그러면은 다른 서로에서도 날랑이라는 이름이 보여야 될 텐데 날랑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날랑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난자가 난새 난자입니다. 난새가 뭐냐? 새 중에서 가장 빼어난 새가 난새입니다. 봉황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새. 봉황의 별칭이 난새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똑똑하게 생기고 영민하게 생겼으면 난새와 같구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난랑이라는 표현은 뛰어난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화랑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랑비란 화랑비인 것입니다. 화랑에 대해서 최치원이 화랑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화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힌 것이 날랑비라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날랑비서에서 최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유현묘지도 왈풍류 설교지원 비상선사 신례 포함 3교 접하군생 차여 입즉효가 출죽 중화국 노사구지지야 처무이지사 행불원지교 주사지 종이야 제약 막작 재선 봉행 건태자지 화야. 이렇게 76자가 삼국사기 진흥왕 37년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진흥왕 37년은 어떤 해냐면은 진흥왕이 화랑도를 중흥시켜서 국선제도를 도입한 해입니다. 국선제도라는 것은 화랑을 국선이라는 나라의 큰 벼슬을 앉혀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화랑을 세운 해이기도 합니다. 그 해에 세운 비석이기 때문에 날랑비라는 것은 화랑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적은 비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계의 주된 해석입니다. 풍류도에 관한 문헌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풍류도를 최초로 언급한 문헌은 바로 최초연에 지었다고 하는 날랑비서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유현묘지도 할 때 최초연 선생은 국유라는 나라 안에 있으니 현묘지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 안에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초연이 신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당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풍류도가 당나라에서 성행하던 삼교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우리나라에 가서 풍류도를 익히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최초연은 당나라에서 벼슬 하던 시절부터 신라의 풍류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더 밝혀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유현묘지도, 현묘라는 것은 가물하고 묘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현묘지도라는 것은 가장 최상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왈풍류, 풍류가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구구하게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은 잠깐 적어두고요. 설교지원, 비상선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설교지원이라는 것은 설자는 말씀 설자가 아니라
설치할 때의 설자입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근원은 선사라는 책에 상세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설교지원 비상선사. 선사라는 책을 최초원 선생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원 선생이 날랑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선사라는 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인용은 책을 정확히 인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사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글자를 보면은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신선의 역사가 뭐냐? 신선이 우리나라의 그 현묘지도, 풍류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이 무엇이냐?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도 죽어서 아사달 산에 들어가서 살신령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라의 석탈해도 죽은 뒤에 경주의 동학에 들어가서 살신령이 되었다고 삼국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된다는 뜻은 주요한 우리 공동체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자기 소명을 다했을 때 신선이 된다라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개서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개서적 내세관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삶과 죽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서적 내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서적 내세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구려의 고분들입니다. 고구려의 고분을 보시면은 안에는 무덤의 주인이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신선이 된다는 뜻.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즐겼던 연회라든가 씨름, 말타기, 사냥 같은 그림이 이 무덤 안에 그려집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사후 세계에서 신선이 되어서 살아생전에 누리던 연회와 악기 연주와 경기와 훈련과 말타기와 사냥을 신선이 되어서도 계속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개서적 내세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라는 책은 이러한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신선이 되었던 지도자들,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다 신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죽으면 다 신선이 되었습니다. 고구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이라는 전시를 보았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망자의 관 속에 넣어주었던 토기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들 분들은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전시를 보면서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만이 개세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라와 백제도 우리 공동체 사람들도 고구려와 똑같은 개세적 내세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시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관 속에 뭘 넣어주냐면은 먼 길을 떠날 수 있으니까 미투리도 넣어주고, 물을 만날지 모르니까 배도 넣어주고, 어두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등불도 넣어주고, 가볍게 날아가라고 새의 깃털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도 넣어주고, 살지 모르니까 집도 넣어줍니다. 이것들을 작게 토기로 만들어서 무덤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개세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걸 넣어줄 이유가 없었겠죠.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개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선사라는 책, 최치원 선생이 날랑비서에 언급한 선사라는 책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기회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의 역사를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혼이 없어요. 혼이 없는데 아쉬운 점이 그거였는데,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주제를 뭐로 잡아야 되냐면 풍류로 잡으면 돼요. 풍류로 잡으면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이런 토기를 만들고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이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설교지원
비상선사라는 문장에서는 단군이 신령이 되시지, 석탈해가 신령이 되듯이 신선이 된 역사 속에서 삼교의 가르침을 펼쳐졌다라는 것을 최치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교라는 것은 유불도 삼교죠. 공자의 가르침인 들어가면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라라는 가르침과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라고 하는 노자의 가르침과 제약을 행하지 말고 제선을 행하라는 고타원 시타르타의 가르침, 충효와 무의와 자비의 가르침이 다 풍유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이런 정보를 최천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신례 포함 삼교에서 이 판단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교가 한반도 우리 공동체에 전래된 뒤에 세 가지를 융합해서 풍유도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풍유도 자체가 삼교의 가르침과 공통된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된 분들의 가르침 속에 이미 삼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현대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고묘한 철학 사상이나 심오한 종교 사상이라 할지라도 인간 세상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고 인간의 사랑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립의 가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종교와 이념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한다면 그런 종교와 사상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접하군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접하군생에서 접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접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만나는 것이 접입니다. 접하군생에서 군생이 뭐냐, 중생이란 말을 쓰면은 불교 용어라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천 선생이 접하군생이라는 말에서 중생이란 말을 피해간 겁니다. 군생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과 사람을 모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와 인간과 모두 다 근원에서 만나는 것이 접입니다. 만나서 자생자화해야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화자는 갑골문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는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서 있는 글자입니다. 화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거꾸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서 있는데 이것을 화자입니다. 화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라는 뜻이죠. 한문을 해석할 때 화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교화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교화하다라는 번역을 여기에서는 틀렸습니다. 교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접하군생은 군생을 만나서 교화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삼라만상과 만나서 같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접하군생은 그런 뜻입니다. 그 예로서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유도에 삼교와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교의 핵심 내용과 대응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다. 단재우 신채호 선생은 서경파와 고려 중기에 발생한 묘청의 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풍유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풍유도와 관련된 문헌들이 모두 말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 중기에 발생한 묘청의 난 때 서경천도와 칭제 권원을 주장했던 서경파들은 단재 신채호 선생에 따르면은 풍유도를 신봉하는 분들이었고, 이들을 진압한 개경파, 김부식을 우두머리로 하는 개경파는 유교와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집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개경파에 의해서 서경파가 진압당하면서 풍유도를 신봉하는 집단들이 모두 몰살당했고 풍유도와 관련된 문헌들이 모두 말살당했다라고 신채호 선생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채호 선생이 이 글에서 왜 서경파들을 풍유도를 신봉하는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뭔지, 서경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판단에 의존한다면 고려 중기까지는 풍유도 사상이
맥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맥을 최초연 선생의 날랑비서에서부터 김각의 선생과 김은경 선생으로 이어지는 맥에서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각의 선생에 대해서, 김은경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각의 선생은 신선이 돼서 승천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김은경 선생도 풍유도적인 사상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연 선생의 날랑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